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도달한 사람들은 모두 이 비밀을 이해하고 활용했다. 이 비밀을 사용하고도 놀라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은 나는 본 적이 없다. 또한 이 비결 없이 스스로 두각을 나타내거나 불을 일군 사람도 보지 못했다. 경제적 운명을 좌우하는 비결은 바로 이 성공 원칙이 전부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대저택 서재, 오늘은 저의 인생 책 중 하나죠.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 담겨있는 정말 보석 같은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에 대한 열망, 간절함을 돈으로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해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없으시죠.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고 생각한 미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미쳤다고 표현을 했냐면요,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면 정말 그렇거든요. 에디슨과는 당연히 일면식조차 없었고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에디슨의 동업자가 될 막 치밀한 계획도 없었거든요. 이런 수준을 떠나서 이 사람은 심지어 에디슨의 연구소가 당시에 유저지에 있었는데요. 여기까지 갈 기차표를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왜 미친 남자라고 표현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무슨 방법을 썼는지 이 남자는 우여곡절 끝에 기차표를 샀어요. 그리고 유저지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들 속에서도 가장 또렷하고 명징하게 떠올린 생각, 정확히는 상상이었는데요. 바로 에디슨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유저지로 향하는 내내 계속 상상했어요. 그는 자신의 일생일대의 열망, 그러니까 위대한 발명가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그 엄청난 열망을 실현할 기회를 자신에게 줄 수 있는지 에디슨에게 묻는 자신의 목소리를 상상 속에서 정말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열망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소망도 아니었고 정말 모든 걸 뒤바꿀 만한 엄청나게 강력한 열망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실제 이 남자가 에디슨의 유저지 연구소에 도착해서 드디어 에디슨을 딱 만나게 되거든요. 이 남자를 처음 마주한 에디슨은 그때 첫 만남을 이렇게 회상한 바 있어요. 그는 내 앞에 서 있었다. 빈털터리 같은 행색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가 있었다. 그 표정은 그가 마음먹은 일은 해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 후 그와 몇 년을 함께 지내면서 나는 사람이 정말로 무언가를 마음 깊이 열망하면 하나의 전환점에서 자신의 미래를 걸고 반드시 그 열망을 실현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내 결정이 실수가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네, 여러분. 바로 이 남자는 토머스 에디슨의 유일한 사업 파트너였던 에드윈 반스였어요. 반스는 이렇게 에디슨을 처음 만나고 정확히 5년 뒤에 자신의 열망을 현실화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매력으로 환산하면요, 약 5천만 달러, 한화 약 6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손에 쥔 남자가 되었으니까요. 반스는 에디슨의 녹음기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전국 유통권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당대 세계 최고의 발명가의 유일한 동업자가 진짜로 된 거죠. 그런데 반스가 에디슨 밑에서 일하는 5년 동안에는 사실 누가 봐도 에디슨의 사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톱니바퀴의 하나일 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5년간 그는 에디슨의 동업자는 꿈도 못 꿀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나 사실 5년 안에 에디슨의 유일한 동업자가 된 다음에 600억 넘게 벌어 라고 말했다면 진짜 엄청난 비웃음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연구소에서도 거의 가장 낮은 임금을 받았고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에디슨 연구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겨우 연구소에 일할 기회를 얻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렇게 몇 주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에요. 몇 년간 그의 목표와 비슷한 일조차 일어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 반스의 마음속에는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그 열망이 끊임없이 강하게 되새김질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진짜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는 말 그대로 다른 모든 잡념들을 다 제치고 오로지 에디슨의 동업자가 될 준비만 했습니다. 인생을 걸었고 퇴로를 차단해버렸어요.
정말 인생을 걸고 실현될 때까지 마음속에 그 빛 하나만 품었습니다. 애초에 에디슨을 만나러 뉴저지로 가는 기차에 올라탔을 때부터 그는 여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법한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에디슨한테 일자리를 달라고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던 거죠. 대신에 에디슨을 만나서 꼭 내가 동업자가 될 거라고 말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 연구소에 내가 있을 자리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이미 동업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긴 할 거야. 그걸 대비해서 다른 길도 생각은 해봐야겠지.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다.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는 것, 모든 퇴로를 불태우고 그렇게 되는데 내 미래를 전부 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굉장히 무모한 이 5년간의 과정을 두고 나폴레옹 힐은 말합니다. 사실상 빈털터리가 5년 뒤 600억을 거머쥔 엄청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지 그것뿐이었다. 단 한 가지를 진심으로 바라고 갈망하는 마음, 간절함, 바로 열망이다. 여러분, 나폴레옹 힐이 말하는 이 열망, 그러니까 간절함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 6단계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6단계가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강한 열망이라도 돈으로 바꿀 수 없다고 저자는 또 강조합니다. 첫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단순히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건 안 됩니다. 정확한 액수를 마음에 딱 품고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그 돈의 형상이 물리적으로 선명하게 떠오를 때까지 머릿속에서 생각을 놓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걸 최소 하루에 한 번. 중요한 건 실제로 이 돈을 소유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보태서 저는요, 요즘은 다 신용카드를 쓰고 실제 돈은 잘 뽑지도 않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만지고 있는 제 손가락의 촉감까지도 느껴봅니다.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텐데요. 이건 경험해 보신 분만 아실 거예요. 정말 제 손가락으로 느껴지는 돈의 촉감이 진짜 제가 만지고 있는 거랑 똑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소름이긴 한데요, 저는 그걸 느끼고 6개월 뒤에 정말 딱 현금으로 그 느낌을 실제로 느끼는 현실화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즉, 여러분 잠재의식에게 합법적인 사기를 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상한 그 돈을 반드시 손에 넣게 될 거라고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자는 여러분이 소유권을 주장할 때까지 돈은 그저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돈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지 정확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무엇보다 이 돈을 내 삶에 새겨넣기 위해 그만한 노력을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라고 하는데요. 이 판단은 당연히 100% 여러분 몫이겠죠. 셋째로, 이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와 액수, 마땅한 대가까지 잠재의식에 새겨 넣으면 잠재의식은 우리가 이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계획, 내게 필요한 계획, 실용적인 계획을 알아서 막 던져주거든요. 제가 정말 여러 번 잠재의식을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넷째로,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잠재의식이 이 계획을 던져주면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런 계획들은 머릿속에 직감이라는 형태로 번쩍 떠오른다고 저자는 강조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이디어라고 부르는 건데요. 사람에게 직감이라는 능력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직감을 맹신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앞에 3단계를 거친 다음 그렇게 준비가 딱 된 상태에서 떠오르는 직감들 중에 잭팟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잠재의식이 그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감은 잠재의식의 언어입니다. 잠재의식이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그냥 잡생각 취급하고 그냥 넘어가시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항상 제일 안타까웠어요. 여러분은 이 잠재의식이 던지는 시그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딱 알아채고 바로 실행으로 옮겨보세요. 다섯째,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보세요.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선언문처럼 쓰셔야 합니다. 불을 읽을 계획은 여러분 손으로 직접 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손으로 직접 쓴 이 글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으세요. 저 역시도 잠자리에 들기 전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저자는 정말 이렇게 읽을 때 정말 강력한 열망으로 이미 돈을 2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최고 마케팅 컨설턴트인 간다 마사노리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읽는 것 자체가 바로 마법의 램프를 문지르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보태서 이제 제 경험과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떤 창문, 그 유리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유리창의 이름은 우리 각자의 믿음 혹은 신념이에요. 참고로 저는 지금도 매일 이걸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는 게 어떤 효과와 의미가 있냐면요. 세상을 하루 종일 바라보고 나면 저의 창문, 그 유리창에 이것저것 막 많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걱정, 분노, 짜증, 초조함 같은 것들이 얼룩덜룩 그 창문에 갖가지 다양한 색으로 막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세상이 왜곡되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별 수 없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창문은 그 창문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각자는 그렇게 오직 하나의 창문을 통해서만 각자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읽게 되면요, 수압이 좋은 깨끗한 물로 확 씻어내는 거랑 똑같아요. 저의 세상을 저만의 단단한 믿음과 신념으로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제가 넘버링을 해놓았거든요. 1번을 읽기 시작할 때 제 표정은 분명 무표정이었는데 마지막 문장까지 다 읽고 딱 덮는 순간 제 표정에는 살짝 미소가 지어져 있어요. 저는 신기한 게요, 이걸 매일 하거든요.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진짜 매일 합니다. 그런데 매일 그렇게 돼요. 질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 둘씩 툭툭 이루어지니까요. 저는 그렇게 현실화된 것들을 이제 초록색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고 더 이상 읽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몇 년이 지나도 이걸 매일 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직 부자가 안 됐는데, 아직 부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돈이 이미 있다고 생각하고 느끼나요? 라고 말이죠. 나폴레옹 힐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타는 열망이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강렬하게 열망하고 완전히 몰두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다. 상상력, 자기 암시인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생각하라는 이 가르침은 사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창조적 시각화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상하리만큼 초라하게 시작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대부분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이미 성공한 것처럼,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계속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창조적 시각화를 한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치 또 다른 자아가 뭔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 뒤에서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나를 확 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많이들 말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나 소망은 사실 필요 없어요. 믿음, 그러니까 신념을 지녀야 합니다. 결국 잠재의식 수준에서 이미 이뤘다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이루어지려면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과 감정을 주입해야 하고, 그러면 신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념이 이제 일종의 자기 암시로 열망을 물리적 형태의 부로 바꿔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반복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어떤 말을 반복하면 그게 참이든 거짓이든 믿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제가 잊지 못하는 저자의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그와 태어난 순간부터 만났다. 그는 듣지도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으며 의사는 그가 평생 듣지도 말하지도 못할 거라 단언했다. 나는 반발했다. 나는 그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아들이 듣고 말하길 바라는 나의 열망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으며 아들이 듣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 매분 매초 단 한순간도 사그라든 적이 없었다. 내 아들 또한 나의 이 열망에 단 한순간도 의구심을 품은 적이 없다. 아들이 내 열망에 협조할 만큼 잘하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열망을 실현할 계획들에 착수했다. 끊임없이 아들의 귀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매번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 극적인 색채를 입혔다.
아이가 겪는 그 모든 것들이 골칫거리가 아니라 대단한 자산이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내용이었다. 급기야 아들은 7살이 될 무렵 들리지도 않는 상태로 신문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우리 부부를 졸랐다. 그 아이는 그 일을 추진했으며 두 손엔 손님들에게 직접 받아낸 동전을 집어들고 품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 목숨을 걸고 돈을 벌어온 귀가 들리지 않는 소녀는 마침내 그간 아무 소용이 없던 보청기를 낀 어느 날 난생 처음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자에 따르면 이 열망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하죠. 강력한 열망을 지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은 올림픽 대표팀이나 전문 스포츠팀 코치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심지어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 훈련을 시킬 때도 사용되며 환자의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으로 의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용된다. 이 지침은 어찌 보면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지는 말라. 이게 얼마나 추상적인지 아니면 부질없게 들리는지 생각하지 마라. 그냥 하라. 행동만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도 이 지침을 따른다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힘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영상의 결론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여러분 열망을 돈으로 전환하는 능력은 자기 암시에서 나옵니다. 재미있는 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보이는 태도가 바로 회의적인 태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태도가 들어올 새도 없게 오늘 말씀드린 6단계 지침을 따라야 완전한 신념이 자리 잡고 그 결과로 폭발적인 행동과 결과가 뒤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삶에서 강력한 전환점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영상의 핵심이에요. 오늘 제가 창문, 유리창으로 설명해 드리기도 했지만 이 신념 그리고 자기 암시가 선행되지 않으면 정말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강한 열망과 신념이 없으면 애초에 여러분은 여러분 잠재의식에 접근조차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영국의 시인 윌리엄 헨리는 시를 통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여러분께서 어떤 걸 하겠다고 마음 먹었고 배를 타고 가서 어딘가에 내리셨다면 타고 온 배를 모두 불태우고 퇴로가 될 만한 모든 걸 차단하십시오. 이게 불타는 열망을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사람인 이상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품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은 자석이라서 그 자석은 그에 걸맞는 힘, 사람, 환경을 끌어당깁니다. 부를 일구려면 부자가 되겠다는 정말 강한 열망을 품어야 하는 이유죠. 그리고 저자는 이걸 말해줍니다. 부는 다가오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막대하게 밀려온다. 배를 골던 시절에는 대체 어디서 그것이 숨어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말이다 라고요. 오늘은 저자가 책에 인용한 한 시인의 시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청한 것만큼만 주는 정확한 고용인. 한번 삭이 정해지고 나면 견뎌내는 수밖에 없다. 말도 안 되게 적은 삭을 받고 일하면서 배운 딱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내가 얼마만큼 삭을 달라고 했더라도 인생이 기꺼이 내줬으리라는 사실이다. 당신은 인류의 모든 시간을 통틀어 가장 믿기 힘든 놀라운 경험과 조우할 것이다. 이 경험은 기적이라는 말 외에 표현할 길이 없다. 이 기적은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는다. 오늘은 나폴레옹 힐의 부자의 사고법에 담겨있는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열망을 돈으로 바꾸는 6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자기 암시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렸었거든요. 오늘은 이 자기 암시가 사람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꾸는지에 대해 낱낱이 분해해 보도록 할게요. 나폴레옹 힐이 저서에 직접 기술한 실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 사형이 집행되는 바로 그날이었던 거죠. 그 남자는 단두대로 끌려 올라갔어요. 사형 집행인들은 그 사람의 눈을 가린 다음에 머리를 칼 아래에 딱 두었고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 사형 집행 명령이 딱 나고 이 남자의 목에는 칼이 아니라 얇지만 되게 무거운 판자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도 그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목에 칼이 떨어지는 줄 알고 누구는 막 소리를 지르고 또 한쪽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정말 어둡고 차가운 분위기 그 자체였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남자의 목에 떨어진 건 칼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판자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사형 집행인들도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집행인들이 이제 미리 준비해 두었던 따뜻한 물을 남자의 목에 살살 붓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왜 했냐면요, 마치 따뜻한 피가 목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사실 목숨을 위협할 만한 그 어떤 행위도 가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 목에는 상처 하나 없었고요. 그렇다고 판자의 무게 때문에 뼈가 부러졌다거나 하는 그런 부상조차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의사는 정확히 7분 후에 이 남자가 사망했음을 정식으로 선고했습니다. 눈이 가려졌던 이 사형수는 당연히 자신의 목에 무거운 칼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은 무거운 나무 판자와 따뜻한 물로 인해 사망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례는 나폴레옹 힐 저서에 직접 기술된 실제 사례예요. 그리고 이 실제 사례를 통해 자기 암시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파괴적인 위력을 지니고 있는지 정말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암시라는 건요, 심리학의 원칙들 중에서도 가장 미묘하고 강렬한 원칙 중 하나거든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말 멀쩡한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원래 살 가망성이 없는 사람을 건강하게, 심지어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면 있잖아요. 미디어에서 보면 막 쇠구슬이나 목걸이 같은 걸로 진자 운동하듯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걸 흔들면서 최면을 거는 그런 사람들을 최면술사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암시, 즉 사람을 최면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이들은 가장 먼저 일단 인간 정신의 의식 영역을 무력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100%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걸 무력화라고 하거든요. 이 무력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돼서 사람의 정신이 무장해제되고 나면 최면술사는 이제 암시를 통해서 최면에 걸린 사람의 잠재의식 영역을 공략하기 때문에 사람을 완전히 조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최면에 걸린 사람의 이 잠재의식은 최면술사가 지시하는 모든 말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도 의문을 품지 않고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정말 모든 것들에 저절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세요. 이걸 최면술사와 피최면자가 아니라 각자 우리 개개인의 자기 암시로 끌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폴레옹 힐은 바로 이걸 자기 암시를 하는데 스스로 사용할 수만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동안 불가능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극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가둬두고 막 감시했던 문지기 같았던 그 정신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다음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기대를 여러분 잠재의식에 채워 넣으면 마치 최면술사의 말에 이리저리 반응하는 사람이랑 완전히 똑같이 매사에 성공을 할 수밖에 없도록 반응하고 행동하는 그런 성공 맞춤형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과도한 규칙과 공식은 본질을 흐리고 논란을 가중시킨다. 인간의 정신은 풍요로운 대지와 같다. 성공은 간단하다. 가출한 정신을 찾아 데리고 와 이 비옥한 대지에 제대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뿐이다. 살다 보면 정신이 아플 때도 있고 정신이 아프면 몸도 병든다. 그러니 정신을 치유하면 몸의 병도 낫는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의 힘에 관한 훌륭한 책을 찾아 읽어야 한다. 이는 모든 사람의 의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당장 이것을 해야 한다. 건강을 회복하도록 정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신의 매시, 매분, 매초 아무 계획도 없이 무작위로 아무 씨앗이나 뿌려댄다. 이제는 그러지 말자. 정신이 이상하면 멀쩡한 사람도 미치게 만든다. 아침에 출근했을 때 당신의 몸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라고 당신에게 말한다면 당신은 몸이 아프기 시작한다. 자기 암시는 정말로 치명적인 힘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식으로 슬쩍 던지는 말들이 주는 힘은 정말 엄청나거든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너 왜 이렇게 뚱뚱하니? 라는 이 말 한마디로 사실 정상 체중 범위 내에 있는데도 이 사람은 평생 뚱뚱한 자신에 갇혀 살게 되니까요. 이 슬쩍 던지기가 바로 일종의 정신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인 겁니다. 막 노골적으로 뭘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이게 훨씬 더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이 슬쩍 던지기는 사실 우리 일상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면 이걸 역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영상 초반 말씀드렸던 사형수의 가짜형 집행 사례에서 군중들이 진짜 이 사람이 죽는 것처럼 분위기를 막 몰고 갔잖아요. 이제는 아니야 너 안 죽었어 라는 분위기로 몰고 가야죠. 스스로를 이 분위기로 몰고 가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써서 붙이기예요. 진짜 좀 신기한 게요, 인생을 극적으로 바꾼 부자가 된 분들을 만나보면 다들 진짜 무슨 짠 것도 아니고 저는 써서 어디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놨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뭐 화장실이나 화장대 거울, 스마트폰 케이스 뒷면, 휴대전화나 노트북 배경화면, 별별 눈에 닿는 물건들에 여러분이 바라는 모습, 아니면 하다못해 나는 진짜 멋있다, 성공했다 같은 문구라도 써서 붙여 넣어 보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면 속으로 한번 읽어보고 아무도 없으면 소리 내어서도 읽어보고 막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나폴레옹 힐도 여러분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암시의 원리로 인해 여러분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정말 강하게 강조합니다. 심지어 자기 암시가 스스로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사실상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이 의심할 필요조차 없는 진실이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셀프 슬쩍 던지기를 해서 의식을 무력화시키는데 이제 성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성공한, 이미 성공한 성공형 인간으로 무장해제가 됐다면 이제 진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서 전투적으로 잠재의식의 목표를 심는 겁니다. 심는 방법, 정말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요. 그러면 오늘 영상의 길이가 1시간이 훌쩍 넘어가 버릴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하와이 대저택 인수분해 시리즈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에서 정말 디테일한 실행 방법들을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힐이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한 곳이다. 그 사람의 정신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에 대한 심상을 정신 속에 그려 넣었고 그 그림을 현실로 만들었다. 솔직히 말해 인간의 정신이 환경, 조건, 사물 등 무언가에 관해 그림을 그린다면 그 심상이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형태로 현실화되는 것은 오직 시간의 문제다. 더욱이 정신이 그 그림에 아주 오랫동안 매우 고집스럽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며 심상으로 표현된 대상을 아주 열렬히 원한다면 그것이 실현되는 날은 분명히 앞당겨질 것이다. 여러분의 중점 목표로 돌진하실 때 사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딱 이거 하나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이 자기 암시의 원리를 끈기 있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는 고집스러운 모든 면모를 조각 모으기 하듯이 다 끌어모아서 이 잠재의식을 바꾸는 것에만 사용하시는 거죠. 다른 것들의 시간, 에너지, 감정을 최대한 할당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집요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그런 성격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나한테는 그런 면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바로 여러분의 의식이라는 문지기가 막 난리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자의 말처럼 과도한 규칙은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혼잣말로 아 또 뭐래 하시고요. 기억하시죠? 자기 암시로 이 문지기를 무장해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씨앗을 심으셔야 해요. 이거 하나면 게임에서 여러분은 늘 우위를 차지하실 수 있어요. 저자는 말합니다. 물은 저절로 수평을 이룬다. 자연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다. 인간 또한 마찬가지다. 인간은 받은 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되갚아 주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대자연과 꼭 닮았다. 친절한 행위에는 친절로 화답하고 불쾌한 행위에는 적대적으로 반응한다.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네,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울과 같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웃고 계시다면 거울 속 여러분도 웃고 있을 거잖아요. 바로 이 원칙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그 주파수에 맞는 것들만 쏙쏙 데려와서 여러분의 정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영상으로 여러분의 정원이 싹 갈아엎어질 수도, 아주 일부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 끌어당김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을 조심히 하세요. 친구 하나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나랑 비슷한 경제 수준이나 취향, 성향,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잖아요. 동료인 무리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죠. 그런데 이 무리에서 문제없이 살아가다가도 인생 바꾸고 싶은데 라는 정신적 지각 변동이 한 번씩 일어나면요, 엄청나게 친했던 그 무리와도 불편해지는 진짜 이상한 일을 겪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좀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여러분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슬쩍 던지는 말로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응원하는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거고요. 아니면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내가 너무 비현실적인가? 내가 그걸 할 수가 있나? 이런 의심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나폴레옹 힐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은 인류의 모든 시간을 통틀어 가장 믿기 힘든 놀라운 경험과 조우할 것이다. 이 경험은 기적이라는 말 외에 표현할 길이 없다. 이 기적은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는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수단으로 나는 매일 밤 상상회의를 열었다. 잠들기 전 눈을 감고 내 앞에 커다란 회의 탁자가 놓여 있다고 상상했다. 그런 다음 닮고 싶은 사람을 5명씩 초대해 그 상상의 탁자를 채웠다. 이 자기암시를 통해 나는 상상의 자문단으로부터 매일 1시간씩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설파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몇 분간 내 모든 관심을 상대에게 집중시켰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였다. 내가 하버드처럼 되고 싶은 열망이 아주 컸는데 나는 그와 대등해지겠다며 가능하다면 그를 능가하겠다는 목적으로 내 정신을 가득 채우기 위해 그를 탐구하고 상상 자문단 자리에 앉혔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오늘날까지도 이 습관을 이어오고 있다. 네, 여러분, 내 주변 5명의 평균이 바로 나라는 사람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들 이 말만 던져놓고 해결책은 제시를 안 하거든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5명이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길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당장 상상 자문단 회의에 초대할 5명을 골라 매일 여러분의 탁자에 앉혀보세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좋을지 그런 사람을 찾게 되실 거고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정신이라는 여러분의 밭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정신을 지저분하게 만들었던 무리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저자 나폴레옹 힐의 말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 암시의 원리를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을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반복해서 말하라. 시작하고 곧바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라. 시간이 필요하다. 자기 암시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잠재의식 영역에 즉각 도달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다. 이제 당신은 자기 암시 여행의 종착지에 이르렀다. 자연 상태의 라듐 1mg을 얻으려면 1000톤에 달하는 흑토성이 광물과 씨름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순수한 라듐을 분리하는 과정은 길고 지루하며 비용도 많이 들지만 천연 라듐을 얻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라듐이 매우 고가에 팔리는 이유 중 하나다. 여러분, 정말 잘 들어주세요.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 그리고 불가능은 가능의 전 단계일 뿐이에요.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이 삶을 지배합니다. 마인드 세팅의 가장 중요한 마음, 이걸 컨트롤 해야겠죠. 마인드 세팅을 하기 위해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건지, 뭐부터 건드리면 되는 건지 그 핵심을 오늘 낱낱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공학의 거장 중 한 명이죠. 나폴레옹 힐의 마지막 수업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성공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 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저자는 이 책에서 마음의 평화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는 말하죠. 마음의 평화는 가난을 누그러뜨리고 부를 돋보이게 한다. 그리고 이 마음의 평화는 제값을 지불하면 누구나 구할 수 있지만 헐값에 구할 수는 없다. 그럼 도대체 이 성공을 보장하는 마음의 평화란 뭘 말하는 걸까요? 마음의 평화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해방되는 것, 자신을 아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해방되어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저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마음의 평화란 모든 형태의 걱정을 완전히 극복하는 것이다. 물질적인 결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의 원인이 제거되거나 해방되는 것이다. 과거와 두려움과 미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가난, 비판, 건강을 잃는 것, 사랑을 잃는 것, 자유를 잃는 것, 노년, 죽음에 대한 7가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7가지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부를 얻을 준비, 그러니까 성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된다고 저자는 강조해 또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 자신을 아는 마음의 평화가 있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평화란 어떤 것에 대해서든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이다. 인간의 흔한 결점, 즉 무언가를 거저 얻거나 제값보다 저렴하게 얻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며, 몽상가가 아닌 현실주의자로서 당신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당신만의 장점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원하는 것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습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습관, 나타날 수 있는 장애물을 생각하지 않는 습관이다. 네, 여러분, 마음의 평화라는 건 결국 스스로 내면을 자주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이걸 통해 결국 자신이 뭘 얻을지, 어떤 성격이며 어떤 변화를 겪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사는 게 마음의 평화를 얻는 사람의 인생이고, 그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마음의 평화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 저자는 현자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현자란 세상 만사를 원인과 결과로 분석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에 통달하고 나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로 초조해하며 사는 게 얼마나 소용없는 일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란 이야기인가요? 반박할 수 있지만 요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껏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발을 동동거리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다룰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부라는 보상은요, 내가 다룰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찾아와서 천천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네, 여러분, 사실 엄청 익숙한 단어죠. 현자. 그런데 이 현자는요, 인간의 삶을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추상적인 개념들이나 상황들 역시 전부 다 분석의 대상이란 걸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분석하는 이유가 뭔가요? 원인과 결과를 낱낱이 파헤쳐서 그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않으려고, 혹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좋은 것들을 반복하려고 우리는 분석을 합니다. 네, 실수를 줄이고 좋은 것들은 반복하려고 우리는 분석을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려면 굳이 어렵고 피곤하게 분석이란 걸 할 필요가 없죠. 그럼 나를 행복하게, 그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상황과 감정,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내 생각을 들여다본다는 걸 의미합니다. 현자는요, 이 모든 상황과 감정이 생각의 산물이란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오로지 자신이 발산한 생각이 적절한 때가 되면 그에 맞는 축복으로 혹은 나쁜 일로 돌아오리란 걸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현자는 지금 발산한 그 생각이 처음보다 그 상태가 훨씬 증폭되어서 유사한 생각들까지 막 끌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게 증폭된 생각들이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까지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각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신경을 안 써요. 그 생각이 끊임없이 유사한 생각들을 끌고 들어와서 나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살아가죠. 그리고서는 끊임없이 타인을 보며 저 사람을 내가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저자 나폴레옹 힐은 정작 자기 안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는 진짜 현자는 세상에 몇 명 없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걸 해내는 사람만이 적절한 형태의 보상을 얻습니다. 소위 성공이라고 하죠. 저자는 말합니다. 재화를 축적해 성공한다는 생각은 버려라. 네, 사실은 마음을 다스려
신념을 밀어붙인 결과가 성공입니다. 단순히 재화를 축적해 성공하는 건 없습니다. 재화, 그러니까 돈은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딱 세팅하면 그 다음에 이제 뒤따라오는 겁니다. 저자도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마음에 대한 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다. 마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간단한 과정을 거치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쏟아붓든지 원하는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이 권리의 행사 여부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중대한 차이를 만들며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자라면 반드시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즉, 마음을 완전한 통제하에 두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란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아는 모든 위인전의 위인들은요,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그 모든 이야기는 사실 자기 마음을 컨트롤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모든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을 통제한다는 건요, 정식 교육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이런 것들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현자는 살면서 배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성공한 모든 이들은 세상의 조롱에 맞서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있다.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소나기에 넣은 사람은 신념을 밀어붙일 능력을 반드시 갖고 있는 반면 별다른 목적 없이 마음이 멋대로 움직이게 두는 사람은 언제나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 네, 여러분. 그러니 신념을 고수할 것인지 편견에 휘둘릴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정하십시오. 마담 슈마나잉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수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유명한 음악 선생님까지 붙여주면서 딸의 재능을 테스트했죠. 그런데 선생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재봉리를 계속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넌 바느질을 배울 수는 있어도 노래를 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는 사실 간절히 바라는 것에 누군가 반기를 이렇게 들면 자극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체로 내 마음에 반기를 드는 자극을 받아서 자신의 신념을 더 밀어붙이거든요. 내가 왜 못해? 두고 봐라 하는 류의 모든 말들이죠. 저자는 이걸 천재성을 촉발하는 도화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이 한 번의 수업 덕분에 자신만의 인생을 사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끝끝내 오페라계의 디바가 되어 자신의 결심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에 온 마음을 집중하세요. 바라는 것을 꿈에서까지 욕망하십시오. 명확한 목표는요, 마음의 평화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물질적인 것일 필요도 없고요. 남들 보기에 이렇다 할 명예나 성취가 아니어도 돼요. 그저 여러분이 바라는 것,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에 아주 적절한 여러분만의 그림에 온 마음을 담으면 그만이죠. 본질은요, 마음의 평화에 이르겠다는 결의를 품고 나름의 계획과 목표를 갖고 사는 겁니다. 인생을 그냥 멋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로 정말 잘 들어주세요.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 그리고 불가능은 가능의 전 단계일 뿐이에요.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이 삶을 지배합니다. 거울을 볼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여기서 집은 여러분의 몸이에요. 그리고 이 집에 살고 있는 존재는 일평생 삶이라는 힘겨운 싸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존재를 망각합니다.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그것들을 그냥 흘려보내면서 급급하게 인생을 살아가죠. 여러분은 이 집안에 살고 있는 강력한 존재를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는요, 여러분의 지시라면 무엇이든 수행하지만 그 지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주로 가난, 힘듦, 고통을 향해 있다면 이 존재는 그 생각을 실제로 가난으로 이어지도록 만들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평화와 부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한다면 그것들을 얻을 방법, 수단, 거기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죠. 자, 여기 도넛의 구멍 대신 도넛 그 자체를 보고 본인 스스로 큰 일을 할 자격을 거머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 회사의 주조 부서에서 시작됩니다. 주조 부서는 열기, 연기, 먼지로 악명이 높아서 공장 전체를 통틀어 직원들이 가장 일하기 꺼려하는 곳이었어요. 부서원은 총 20명이었는데요. 이들 중 단 한 명만 반드시 승진해서 여길 벗어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동료들은 달랐어요. 힘든 일에 대해 하루 종일 불평하지만 자신의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감히 꿈도 꾸지 않았죠. 그는 그의 동료들이 불평만 하는 걸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이 주조부서 업무에서
무언가 감사할 것을 찾아서 경영진에게 서면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동료들을 하나하나 설득합니다. 마침내 그의 아이디어가 등불처럼 번져나가서 이 부서에선 더 이상 불평이 들리지 않았어요. 왜? 어느 순간 적자였던 부서 운영 비용이 흑자 전환되면서 이 부서의 고질적인 불편 사항들이 재빠르게 해결됐고, 그러자 이 주조 부서가 순식간에 수익성이 매우 좋은 부서로 거듭난 거예요. 당연히 부서원들의 임금 역시 인상됐고요. 그리고 그에겐 더 크고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이 회사의 최고 자리까지 오릅니다. 최상위급 회사들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기 시작했고요. 임금은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긍정적인 환경으로 스스로를 이끈 결과 그는 자기가 받는 엄청난 수준의 임금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는 말하죠. 도넛의 구멍만 보는 것을 그만두고 도넛 자체를 보기 시작했더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여러분의 목표가 더 높은 자리에서 큰 일을 할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면요, 그건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일은 어떤 것이든 두 종류의 이익을 제공하거든요. 하나는 월급 명세서에 찍힌 급여고요.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죠.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한 자산입니다. 전자는 같은 직군에 속해 있는 경쟁자들로 인해서 한계가 있는 반면에요, 후자는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기회는요, 무조건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음가짐은요, 마음 속에서만 조절이 가능하고 마음 속에서만 조절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먹은 음식은 체내를 통과할 때 일부는 영양분으로, 나머지는 독이 되지 않도록 폐기물로 버려지죠. 일상적인 경험에서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몸과 비슷하게 반응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한다면 독이 되어 폐기물 처리되어야 마땅한 모든 생각과 정신적인 반응을 떨쳐내야 합니다. 일단 통솔력을 갖추지 못해서 저절로 떨쳐내는 기능이 없다면 의식적으로 떨쳐내는 작업을 해야 해요. 네, 떨쳐내기만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필터링해서요, 여러분을 좋은 상황으로 이끌고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오늘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각종 구설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편협한 일상에서 멀어집니다. 어느 순간 소유의 기쁨을 능가하는 행동의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일할 수 있음이 일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상태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결점까지 인정하면서 더 강해지는 거죠. 불가능이 가능의 전 단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도넛의 구멍에서 벗어나서 도넛 자체를 조망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이런 게 바로 마음의 평화이자 소위 현자의 상태인 거죠. 오늘 하루는 부디 건설적인 생각 하나에 더 힘을 싣고 그 반대되는 생각엔 의식적으로 힘을 빼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